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사근종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글로벌 증시의 이목이 미중 무역 분쟁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파가 좀 장기화되면서 고스란히 좀 글로벌 증시의 부담으로 우리 시장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떤가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을 했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무역 분쟁이 이제 무역 전쟁이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네. 뭐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인데 그 전날에는 또 상승하는 흐름이 그쵸. 나왔었어요. 모처럼 반등을 했던 이유가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죠. 네.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인데 사실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조금 유예를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부터 조금 미 증시가 반등이 나왔던 거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조금 완화를 하더라도 네. 커들로 미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죠. 그쵸. 아직까지는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미국 증시가 조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런 네. 네. IT 기업들은 또 상승세를 견인을 했거든요. 네. 좀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해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런 기술 기업들이 받을 영향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반사이익을 삼성전자가 가져갈 거다. 네. 이런 이슈도 나오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는 오늘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일단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흐름을 보면 네. 사실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저점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굉장히 좀 급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번에 나오는 흐름을 보면 그런 급락은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변동성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50포인트에서 조금 연착륙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00포인트를 기준으로 조금 연착륙하려는 시도가 있고, 외인하고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세에 동참을 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나 증권가에 있는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펀더멘탈로 보자면 사실 네. 바닥 구간이 2150포인트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국 경제가 이대로 무너질 것이냐 살아날 것이냐, 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예측을 해본다면 지금 자리가 무턱대고 팔기만 할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50포인트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등락폭 이 큰 모습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한다기보다도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고 주식에 다시 관심을 가지고 저점을 확인하는 자리로 조금 생각을 해가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근종 전문가와 오전장 흐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유난히 글로벌 이슈들에 우리 증시는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입니다. 호재에는 좀 약하게 반응을 하고 악재에는 큰 영향이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왜 우리 증시는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할까요? 이게 아무래도 좀 결과론적인데요. 사람들이 호재에는 약하게 반응을 하고 네. 악재에는 좀 강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왜곡된 시각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좋을 때도 사실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이 많고, 그렇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크게 손실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네.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건데, 원래 증시라는 것이 조금 고점에 도달해 있을 때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저점에 있을 때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증시가 저점을 확인을 하고 네.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사실 그 당시에 미중 무역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었고, 그쵸.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 본다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2050포인트 여기서 조금 저점이 확인이 되면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다시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이슈만으로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한국 증시가 이렇게 네. 방황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하나는 국제 유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환율, 네.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뭐 이 그렇죠. 세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네. 인한 유가 변동성에 따른 이유입니다. 네. 뭐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국제 유가가 중요한 이유는요, 중동 석유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국제 유가가 높아지면 네. 어쩔 수 없이 해외 전체 뭐 글로벌 물동량이 네.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굉장히 유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 유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오펙에 관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네. 결국에는 그 유가를 잡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글로벌 패권을 잡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과거에는 경제 자체가 뭔가 돈을 가지고 가더라도 확실하게 이 돈이 다른데 뭐 이렇게 이 돈을 발행한 곳에 이 돈을 가지고 가면 뭘로 바꿔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금은 전 세계 매장량 자체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이 한계를 느끼고 미국이 조금 그 대공황이 왔던 거고, 네, 굉장히 경제가 그 당시에 좋지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을 미국이 돌파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미국과 사우디가 이제 협조를 맺으면서 그쵸. 네. 원유에 대한 뭐 거래를 달러로만 네. 할 수 있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금태환 시대에서 이제 유가로 넘어오면서 이제 원유 자체에 대한 뭐 달러 거래 이게 확립이 되면서 신용 경제로 발전이 된 거죠. 사실 그래요. 뭐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이 네. 뭐 우리가 벌어서 이렇게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화폐를 찍어내는 것 자체가 빚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빚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빚을 발행을 할 때는 보통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 빚을 갚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바로 신용이거든요. 네네. 뭐 개인 신용이 있지만 화폐를 발행할 때는 국가 신용이 영향을 끼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가 저번 주에 우리가 수소차, 전기차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사용을 해도 그렇고 수소차를 사용해도 그렇고, 뭐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가 석유에서 네.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유가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 경제 자체가 하나의 긍정적인 모습은 뭐냐면 경제를 계속해서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예. 경제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이유로 계속 과거에도 뭐 리먼 사태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그런 하강 국면이 짧게 끝나고 그리고 상승 국면이 길게 갔던 이유가 이런 신용 경제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즉 이제 원유는 이제 미국의 패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네. 최근 들어서 미국이 셰일 오일을 유통시키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경제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이제 오펙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간섭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이제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글로벌 경제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이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뭐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사우디에서는 또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네, 뭐 오펙 국가들이 뭐 석유를 단합해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트럼프가 제기를 했고, 미국 의회에서는 이제 노펙, 이제 이런 석유 생산자 담합 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는 원유 거래 달러로 안 할 거야. 그렇게 나왔죠. 네, 네. 이렇게 배짱을 튕기는 모습이 나왔죠. 네. 뭐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하나 일이 터진 게 그렇죠. 이란에 대한 제재예요, 미국에. 네. 이란에 대한 제재를 걸면서 이란과 사우디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 이 부분이 이제 원유 가격의 상승을 예고한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란과 사우디가 만약에 이런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것도 이란과 반대되는 사우디 쪽으로. 그렇죠. 네. 이것은 뭐냐면은 사우디와의 동맹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그쵸. 것이자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음모론도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터졌던 사우디에 대한 테러 공작이 네네. 뭐 이란의 소행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뭐 웃긴 얘기죠. 미국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 한 건 아니냐. 왜냐면 음모론이. 네, 음모론이 계속해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유가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은 맞아요. 네. 근데 이 유가가 뭐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다든지 굉장히 낮아진다든지 언제나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쵸. 그렇게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된다고 하면 사실상 글로벌 물동량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 이에 대한 뭐 결과로 글로벌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근데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단기적인 이슈고 항상 중동에서는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과거에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나왔고 사실상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이 컸는가라고 하면은 뭐 휘발유 가격의 상승, 뭐 경유 가격의 상승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보면 그렇게 큰 증시의 타격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은 뭐 국제 유가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네.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한번 유가 관련된 종목을 하나 볼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S-오일이 있죠. 네, 있죠. S-오일, 정유주. 네. 정유주인데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굉장히 흐름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동 리스크로 인한 이제 원유 가격 상승 그런 압박도 있고 사실 문제가 뭐 중동 리스크는 이번에 터졌지만 네. 미국이 셰일 오일을 작년 말부터 풀기 시작하면서 유가의 변동성은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 뭐 얼마 전에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정제 마진이 최고점에 왔다. 이 정제 마진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S-오일이나 이런 정유업체들이 영업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것을 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굉장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실 뭐 유가 자체가 아직도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네. 뭐 계속해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정제 마진에도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 이게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흐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중장기적인 흐름은 1년 이상 봤을 때 네. 뭐 5년, 10년까지 본다고 하면 아니 이 정유업체들이 그렇게 과거처럼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는 경기가 지속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그 이유는 경기가 나빠진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계속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트렌드 전환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유업체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영업이익에 타격을 입을 것이고 네. 꾸준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고 결국에는 조금 계속해서 사양 산업으로 좀 이렇게 가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S-오일 같은 경우 지금 뭐 배당금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많은데요. 네. 만약에 S-오일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보면은 사실 올해 상반기는 그냥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반기 네, 지나가고. 하반기에도 정유 업체들 뭐 국제 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갖는지를 네.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배당금을 노리고 들어간다고 하면 네. 차라리 뭐 지금 볼 필요는 없어요. 11월 말 맞아요. 그때부터 조금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S-오일 차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환율 상승도 우리 시장이 굉장한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 상황 펀더멘탈 이대로 괜찮을지도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많은 비관론자들이 네. 나오면서 한국 경제가 3년 내, 뭐 2년, 3년 내 무너질 것이다. 맞아요. 뭐 그런 경제 얘기도 대공황이 하더라고요. 온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네. 1,200원을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일단 먼저 깔고 들어가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죠.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거에 IMF가 터졌던 때처럼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낮다. 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반도체 수출 둔화, 뭐 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얘기 형국이 많이 된 건 맞아요. 네.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어닝 쇼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율은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 네.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닝 쇼크를 맞고 반도체 수출 둔화로 한국의 경기가 조금 힘들어질 것이다. 네네. 예측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환율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상승세가 올랐죠. 나오고 네.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사실 증시나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은 네. 투자 자산은 사실 그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네네. 특히나 증시, 뭐 주식 시장이 이런 기업들의 펀더멘탈, 지금 현재 펀더멘탈보다 향후 미래에 가지게 될 맞아요. 그런 기대감에 버블을 만들고 그 버블을 쫓아서 회사의 실적이 쫓아가는 뭐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예요. 결과론적으로 조금 발생을 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지금과 같이 조금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은 뭐였냐면 사실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가 되면서 네. 이런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조금 약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7년 동안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이어왔습니다. 7년 동안 무역 흑자를 이어왔는데 이번 4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꾸준히 하락해 오면서 네. 무역 적자 가능성,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네. 아니 뭐 4월 30일 잠정치로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로는 흑자를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월 중에 배당금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 배당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조금 이 환율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네. GDP가 역성장을 하면서 그냥 한국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사실 많은 일들이 갑자기 겹쳐 터지면서 맞아요. 지금의 환율 상승세를 이끌어온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그러면은 뭐 환율이 더 올라갈 것인가? 그것도 뭐 가장 궁금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적자가 날 것인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할 것인가? 돌파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거는 돌파 못한다, 한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뭐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 보유고는 굉장히 탄탄한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무역 수지도 4월 같은 경우에 흑자를 기록했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잠정치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더라도 네. 4월 이 한 달 동안에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곧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1,200원을 돌파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우리나라의 외환 당국이 네. 조금 손을 놓고 있어요.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을 안 할까요? 왜 일을 안 하느냐? 뭐 저도 왜 일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외환 당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 그렇죠? 중요한 거는 지금 한 1,195원 네. 정도를 고점으로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네. 간밤에 오늘 새벽에 네. 이 환율이 1,190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네. 뭐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을 해요. 외환 당국이 개입한 것 같다. 아.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개입한 것 같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현재 증시 하락이 한국의 펀더멘탈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 네. 라는 부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지하면 사실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거죠. 네. 이제 이게 사실 좀 그래요. 쉽게 생각하면 세계 최대 소비 국가는 미국이에요. 그렇죠. 세계 최대 생산 국가는 중국이고요. 맞아요. 얘네가 다투면서 피해를 입는 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네. 사실 생산자가 더 큰 타격을 입어요. 그렇죠. 생산을 했지만 소비가 안 되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소비를 하는 사람은 얘네가 생산하는 것을 쓰지 않아도 다른 데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렇죠. 다른 생산국에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사실 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뭐 미국의 소비를 감당할 당장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조금 하락한다라는 예상이 되는 거지. 네. 만약에 이런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사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이 이 자리를 대체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죠. 네. 뭐 한국의 위치가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가입국이고 네네. 뭐 어떻게 보면은 경제 규모로 보면은 선진국인데 네. 지금 현재 뭐 증시는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갭이 있네요. 그쵸. 네. 이게 조금 사람들이 인지를 할 때 이게 뭐지? 우리나라 그쵸. 선진국 아닌가? 맞아요. 우리나라가 신흥국인가? 뭐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경제 규모로만 보면은 선진국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신흥국인 이유가 뭐냐면 이 기준 자체가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지수라고 하죠. 네네. 이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가 아니라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돼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선진국 지수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과거부터 꾸준한 노력을 해왔는데 네. 이때 이제 요구를 받았던 게 뭐냐면 24시간 역에 원화 거래 시장 개설을 해라. 네, 원화 거래 시장을 이제 역에 개설을 하고 24시간 운영이 되게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당시에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던 계속해서 뭐 이런 지금처럼 뭐 반도체가 산업을 이끌고 뭐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본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첨단 산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제조업을 했던 때가 있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있었던 거죠.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고 조금 설립이 불발되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선진국 지수로는 못 들어가고 신흥국 지수로 남아 있는 거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저희도 뭐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위치에서는 MSCI 지수로 본다고 하면 사실 한국 시장은 더 이상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는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실 글로벌 이제 대규모의 그런 금융투자 은행들은 선진국에 투자할 때는 어떤 걸 기대하고 투자를 하냐면 이 선진국의 신흥국에 투자를 할 때는 신흥국에 투자할 때는 어떤 걸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냐면 경제가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땅값이 단기간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기대감에 신흥국에 투자를 이어가는 거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안정돼 있는 그런 경기 흐름 속에서 이런 기업들, 뭐 글로벌 기업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이제 배당금을 노리고 이제 투자를 들어가게 되는 건데, 즉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하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자체는 정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성장률 자체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산업 자체가 워낙에 이제 4차 산업에 밀접해 있는 기업들도 많고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산업도 내연기관에서 뭐 전기차나 수소차 이쪽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5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장 조사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그래도 아직 매력을 느끼고 그쵸, 있는 그쵸. 거죠. 신흥국이지만 신흥국 대비 안정성이 높고 신흥국 대비 배당금도 높고 네. 그리고 선진국 대비 성장성은 높다. 네. 예, 이런 중간에 껴있는 그런 이도저도 아닌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네. 조금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타날 때는 나타나고 네. 나쁜 흐름이 나타날 때는 나타나고 조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잖아요. 악재도 먼저 움직이고 그쵸. 호재도 먼저 움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패시브 자본은 앞으로도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액티브 자금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확장 국면에 들어가면 또 들어올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위치에서는 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환율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6월에 있을 G20 정상회담쯤에는 이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사실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대비를 해서 미리 대응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사실 정말 이런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그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무역 협상이 잘 진행돼도 네. 아무래도 여기서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사실 그 지적 재산권이에요. 맞아요. 예, 지식 재산권인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패를 미국이 가져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네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뭐 막바지에 왔는데 사인만 하면 되는데. 네, 그쵸?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중국이 빨간 펜을 들고 나와서 네, 맞아요. 다 이제 고친 거죠. 다 지웠죠. 네, 네. 다 지운 거죠. 네.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중국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노딜로 간 거고 네. 조금 뭐 이제 화웨이에 대한 제재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추가 관세 방안까지 내놓으면서 네. 조금 중국을 압박한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좀 강경한 대응 방안을 내놓는 거고. 네. 사실 지식 재산권을 얘기하자면 이 부분은 확실히 미국이 좀 잘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뭐 갑자기 이야기가 딴 쪽으로 새는 감이 있지만 네. 왜 그러냐면 이 화웨이가 어떻게 컸는가라고 생각을 네. 해보자면 사실 다른 나라의 기술들을 많이 이제 베끼고 모방했다고 네, 하죠. 네. 모방을 하고 네네. 사실 뭐 미국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산업 스파이 이런 게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됐거든요. 그쵸. 대표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KMW의 회장이 네. 뉴스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 얘기예요. 과거에 이제 화웨이가 가장 큰 KMW의 고객사였는데 지금은 이 KMW가 고객사로 화웨이를 두지 않고 있어요. 네. 이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이제 KMW가 조금 성장할 때 굉장히 좀 기술력으로도 과거에도 주목을 받던 기업이었는데 네. 화웨이에 납품을 하면서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KMW의 기술을 탈취해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KMW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랑은 거래를 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화웨이에서는 계속해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 탐이 나니까 M&A 요청도 왔었어요. 하고, 네. 실제로 M&A 요청이 왔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거절을 한 거절하고. 거고요. 뭐 양정상이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지식 재산권은 문제가 될 거고요. 그쵸. 이 부분이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하는데 아마도 시진핑 주석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러설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주요 발언으로 뭐 트럼프가 뭐 자기가 재선 이후에 무역 협상을 이어간다면 네. 중국에 더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맞아요. 시진핑 주석 역시 현재 무역 협상에 나는 큰 관심 없다. 어디 할 대로 해봐라. 네네. 이렇게 하면서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지식재산권을 양 정상이 풀어내기는 네.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반드시 그쵸. 풀고 가야 할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자면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요. 양국의 갈등이 뭐 심화되는 양상은 보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구글도 갑자기 동참을 했어요. 맞아요. 네, 앞으로 이제 안드로이드의 오픈 소스 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 더 이상 이제 화웨이가 신규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 네. 예,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앱이라든지 뭐 업그레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사실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화웨이의 글로벌 판매 전략기 워낙에 이제 저가 경쟁에서 그쵸. 우위를 점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유율을 늘려가는 거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네. 이런 정책이나 구글의 뭐 이런 화웨이와 등 돌리는 네. 이런 흐름을 보면서 일본의 통신사들이 이제 화웨이 핸드폰을 더 이상 출시하지 않겠다라고 그쵸. 얘기를 했고요. 유럽에서도 사실상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판매율 자체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뭐 인텔이나 퀄컴 같은 네. 이런 업체들 역시 화웨이에 대한 공급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쵸, 이런 아무래도. 뉴스가 전해졌죠. 뭐 결론적으로는 이런 조치가 계속되면 삼성전자가 네. 수혜를 입을 거예요. 스마트폰 판매량에는 도움이 될 것이죠. 네, 그렇죠.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조삼모사예요. 네, 맞아요. 네, 뭐냐면 우리나라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 거긴 중국이에요. 네. 왜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 화웨이에서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도 그에 따른 반도체를 계속해서 꾸준히 공급해 왔던 거고. 네네. 근데 이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가 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 반도체 발주량이 줄어든 큰 거거든요. 고객을 어떻게 보면 잃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에 있어서는 조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측면으로 계속해서 이제 조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이 나오고 예, 있어요.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소비하는 사람들은요. 네. 생산자가 뭐 지금 뭐 이 생산자가 뭐 생산하고 있는 물건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네. 교체하면 끝이에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이 교체하는 과정에 시간적인 뭐 이런 뭐 여유가 없을 뿐이지 네.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중국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참여자들이나 뭐 증권가 뭐 애널리스트들은 네.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둘 다 이렇게 배짱을 튕기고 있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패권 경쟁. 그렇죠. 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조금 피해를 받는 게 좀 크다라고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에는 빠르면 6월, 늦어도 3분기 이내에는 네. 이런 다시 대화를 재개하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중국에서는 뭐 히토류라고 하죠. 최근에 네. 이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핫해요. 검색어에도 히토류가 올라와 네. 있더라고요. 네. 뭐 저번 주 월요일에 한번 긴급하게 이제 좀 시장이 많이 급락을 맞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을 촬영을 하면서 히토류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번 드렸어요. 네네. 굉장히 좀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조금 상승 흐름이 그쵸. 나왔죠. 이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 거냐면 사실 히토류가 그러니까 히토류를 풀어서 뭔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네. 희귀한 금속 아닌가?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뭐 미국이 수입하는 히토류의 80% 이상이 중국산이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이게 히토류가 정말 희귀해서 히토류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히토류는 생산을 하려면 이 히토류가 뭐 하나 히토류라는 뭐 광물 하나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IT 기기에 들어가는 이런 뭐 특정한 원소기호를 가진 네네. 토양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히토류는 전 세계 전체적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퍼져 있군요. 다만 중국이 좀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히토류를 생산하는데
공기 오염이 너무 심해요. 아,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좀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판매를 많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사실 미국이 이것에 관련해서 조금 대응책을 과거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호주의 기업과 조금 이제 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미국 내에 이 히토류 좀 분리 시설을 좀 네. 생산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네. 지금 당장 만약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끊는다라고 하면은 타격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타격은 있을 건데 중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조금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 판국에 네. 이 히토류가 차지하는 또 수출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이거를 당장 끊기에도 자기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그 추가 관세를 발표할 때도 이 히토류는 제외를 했어요. 왜냐면 머리를 많이 썼네요. 그렇죠. 네. 이게 머리를 많이 썼는데 이 히토류 뺄 정도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당장의 대응책은 없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 수출하면서 굉장히 좀 효자 수출 그쵸. 종목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히토류를 건들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희박하군요. 네, 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중 무역 협상 지금 당장은 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이제 뉴스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고요. 네. 지금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담아가다 보면 당장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뭐 잘 풀렸다라는 뉴스가 안 나와도 돼요. 무역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 나왔다라는 뉴스만 나와도 증시는 조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뭐 지금 이제 이제 별로 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면서 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뭐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삼성전자가 뭐 수혜주로 꼽히면서 최근에는 흐름이 좀 좋았어요. 네. 증시랑 보통 삼성전자가 코스피 흐름과 굉장히 이런 동기화된 흐름을 보여주는데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는 저점에서 조금 횡보하는 기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과거에도 이제 방송 촬영을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언제가 매수 시점이냐 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도 매수 시점이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뭐 그때 이후로도 빠져 있는데 지금 뭐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예요. 왜냐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뉴스나 이런 매체에서 화웨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계속해서 이렇게 때려줄 때가 좋은 시점이거든요. 그쵸. 주가를 부양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는 지금 뭐 저점 대비 코스피 흐름 대비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있으면은 다시 또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월 단위로 좀 진짜 장기적으로 보고서 월 단위로 오늘 조금 사고 다음 달에 조금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면은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가 밀고 있는 DDR-램, 뭐 낸드, 플래시 이쪽은 사실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고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조금 도와주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반도체 수출량이 많이 둔화되었고 영업 실적이 계속해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있을 때 지금이 조금 매수할 시기가 아닌가. 지난번에도 한번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반도체 가격 자체가요. 우리가 지금 이 반도체 가격의 하락 압력을 처음 받는 게 아니에요. 그쵸. 과거에도 한 2차례 더 있었는데 그때의 저점까지 지금 거의 근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증시나 뭐 이런 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을 하는 건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충분히 반도체 가격이 앞으로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설비 관련한 투자가 증가를 했어요. 네. 이건 뭐냐면 반도체 업체들,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앞으로 이 반도체 수요가 조금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뭐 스마트폰을 삼성전자가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네. 그러면 또 삼성전자 이 스마트폰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이 또 수혜를 입을 것이 아니냐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요. 네네. 이제 파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제 파트론.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예요. 네네. 네, 일단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그쵸. 계속해서 상승을 해가고 있습니다. 연중 고점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이 과거에는 전면에 하나, 후면에 하나 네. 카메라가 총 2개 들어갔죠. 그쵸.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전면에 뭐 많으면 2개, 네. 후면에 많으면 4개,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는 둔화가 되었지만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들에 대한 매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론이 계속해서 상승해 가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파트론을 보여드렸지만 사실 지금 시기에서 진입한다, 신규 매수로 진입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지금은 조금 무리가 있는 자리예요. 네. 근데 이게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이 파트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파트론만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 카메라 관련해서도 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 있지만 광학 모듈도 있고 맞아요. 시스템 뭐 센서도 있고 네. 카메라 센서 관련 기업도 있고 이런 기업들을 잘 찾아보면 충분히 아직도 올라가지 않고 눌려 있는 종목들이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뭐 유가나 환율,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꼼꼼하게 나눠봤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좀 결론을 내주신다면 지금 좀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결론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늘 좀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말을 많이 했는데 최대한 좀 이렇게 알기 쉽게 풀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는 했는데 네. 많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셨을 거예요. 네. 일단 뭐 결론을 드리자면 이번 무역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산업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네. 펀더멘탈 자체가 약화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요. 사실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채권, 뭐 모든 이 투자 자산, 한국 내 투자 자산을 정리하고 현금화하는 게 답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현재 상황이 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인 모습인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많은 분들도 뭐 그렇게 믿는다. 라고 하면 사실 네. 코스피 2100포인트 아래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좋은 시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그 2100포인트 아래로는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특히나 뭐 현재 뭐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과거에도 이런 흐름은 있었어요. 맞아요. 과거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네. 항상 이런 상황에서의 돌파구는 혁신 기술이에요. 혁신 기술. 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쵸. 뭐 우리나라가 뭐 경기 규모는 네. 선진국이지만 그쵸. 증시는 신흥국이다. 우리나라도 너무 제조업 위주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5G도 제일 먼저 도입을 했죠. 네, 상용화를 그쵸. 시켰고 뭐 IoT, AI 그리고 뭐 자율주행 심지어 뭐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둔화, 글로벌 경기 둔화를 이겨내는 게 혁신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혁신 기업이 몰려있는 한국이 외인 투자자들로서는 굉장히 조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너무 이런 증시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업 모멘텀을 믿고 투자를 진행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수익률이 악화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회복이 되고 큰 수익이 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항상 돌파구는 좀 마련되어 있는 법이죠. 어려운 시장 상황일수록 저희 주식인사이드와 함께 대내외 이슈 분석과 모멘텀 분석 꼼꼼하게 해보시면서 똑똑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사근종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환율과 글로벌 지수, 유럽 증시까지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투자자 여러분들의 멘탈인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